자, 근데 가끔은 뭐 대지권 아세요, 여러분? 대지권. 아파트 살고 계신 분. 본인 집이 작은 아파트이신 분. 아파트 본인 등기를 딱 떼시면요. 이렇게 표제보고 있고, 요 밑에 보면 대지권의 표시가 이렇게 딱 나와요. 이 대지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경매를 나중에 경매지도 뭐 물건을 보시다 보면 이 대지권이라는 용어는요, 집합 건물에만 나옵니다. 집합 건물에만.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밖에 왜 나올 수가 없냐면요. 자, 요렇게 예를 들면 땅이 있는데 요 위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냥 단독주택 같으면 자, 땅 하나에 건물 하나에 올라가죠. 그죠? 그럼 땅 등기,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등기. 대한민국은 건물과 토지가 각각의 등기입니다. 각각의 등기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나의 등기식이 나오면 돼요. 근데 자, 이거는 땅은 하나인데 여기에 소유자들이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많아. 그죠? 그럼 이 사람 소유의 땅은 얼만큼 될까요? 그걸 지분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공용 면적 있는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분이 얼마가 되는지를 표시해 놓은 게 요거예요. 그죠? 여기는 59,023.9분의 17.2411 돼 있잖아요. 요게 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대한 지분. 그래서 제가 경매를 볼 때 같은 아파트 경매라도 대지권 비율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기 별도 있음. 이는 또 말이 있어요. 여기 보죠?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이 토지에 관하여 별도가 등기 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뭐 대지권이라고 표기가 되면 되는데 대지권이라고 표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토지 등기 별도 있으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에 있는 내용 외에 토지에 별도의 설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S라는 건설회사가 자, 이 대지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지를 은행에 잡히고 건축비를 빌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건저당을 설정하겠죠. 은행에서. 그리고 여기다 건축을 하는 겁니다. 건축을 막 했어요. 했는데 이제 분양을 해야 되겠죠.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100% 다 됐어요. 완벽하게 분양이 다 됐으면 이 토지에 대한 건저당을 돈을 갚으면 되죠. 갚아서 건저당을 끄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지권을 나눠 가지고 대지권 등기를 각각의 아파트 사람들에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수순이거든요. 근데 분양이 100% 되는 게 아니고 분양이 반밖에 안 돼버렸어. 나머지 반이 미분양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돈을 갚으려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돈을 갚지를 못하니까 아까 같이 대지권 미등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이런 설정이나 이런 게 토지에 따로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토지 대장을 따로 등기부등본을 떼보셔야 돼요. 반드시. 자, 요거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린 걸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인 권리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소 기준 등기. 자, 그럼 말소 기준 등기는 사실은 이런 용어는 없어요. 최순위 설정 등기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 편의상 이제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등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이 6가지입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요 6가지 외에 뭐 전세권도 뭐 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요런 것들이 내가 기준 했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소 기준 등기로서. 다른 용어들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6가지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자, 전세권이 이제 말소가 되는 케이스가 언제냐면요. 전세권이라는 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아세요? 다가구, 다세대. 자, 쉽게 얘기하면은요, 다가구는요, 한 건물 안에 그냥 여러 가구들이 사는 거예요. 개별 등기가 안 됩니다. 개별 등기가 안 돼요. 원투룸 아시죠? 원투룸.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그게 다 다가구입니다. 근데 다세대는 뭐냐면요, 세대별 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빌라. 빌라 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투룸하고 빌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세권은요, 이처럼 다가구, 이게 다가구라 칩시다. 다가구 내에 내가 원룸 하나를 갖고 임대했다 해가지고 보증금 떼일까봐 내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 전세권 설정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전체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데 전체 건물을 다 잡는 거는, 원투룸을 다 근저당 잡는 거는 가능하죠. 근데 그 안에 원룸 하나, 투룸 하나, 뭐 쓰리룸 하나를 나는 근저당을 잡겠다. 쓰리룸 같은 거 보증금 좀 많이 거시거든요. 그럼 나는 불안하니까 전세권 설정하겠습니다 해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들은 집합 건물 안에 각각의 세대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을 하죠. 이런 데들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뭐 경매에서 전체 1%밖에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위에는 뭐? 인수. 아래는 소멸. 자,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 저당, 근저당, 우리가 앞으로 제일 많이 접하게 될 게 근저당일 거예요. 근저당 그러면 위에는 인수, 아래는 소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에서 제가 방금도 근저당 아래는 다 소멸, 근저당 위로는 인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순위와 관계시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소멸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소멸 안 되는 게.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법정 지상권, 뭐 유치권, 분묘기지권, 예고등기, 임차권 명령등기, 그 다음에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자, 이거는 딱 들어봐도 여러분들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근저당, 저당, 뭐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특수물건이라 그래요. 경매에서. 근데 이걸 공부를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후순위 근저당 밑에 있다 이거 말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건 하나하나를 이제 보면서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은 소멸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자, 법정지상권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법정지상권이 뭔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법정지상권은요, 자, 이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예를 들면 땅을 가지고 돈을 빌려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땅을 갖고 돈을 빌려줄 때, 위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이 없죠. 건물이 없다 보니까 돈을 예를 들면 이 땅의 허용 가치가 1억이에요.
1억이라서 1억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다가 건물을 세워버렸어. 자기는 이 땅을, 여러분 근데 땅 위에 건물이 있더라, 건물이 있다고 그 건물이 제 겁니까? 네? 제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사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대지가 더 좋은 거예요. 건물이 있는 땅보다. 땅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아시겠죠? 근데 그 위에다 건물을 짓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서 당신은 30년 동안 이 건물에 대한 철거권이 없어. 라고 한다면 처음에 빌려줄 때 1억 가치가 아니라 이 가치는 7천만 원이 됐든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은행은 나중에 건물이 들어선 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법적인 논리가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없을 때 이렇게 빌려줄 때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죠? 거꾸로 땅이 있는데 건물이 같이 올라갔어요. 요때 근저당을 갖다가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땅은 땅대로의 가치를 했을 거고, 그죠? 이 건물이 있다는 건 전자의 땅에 대한 가치를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가치는, 건물이 있으니까 이건 가치는 한 7천만 원밖에 안 되겠으니까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빌려주겠다 해서 7천만 원만 빌려준 케이스예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이미 건물이 있든 없든 이 가치를 감안을 하고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빌려준 사람이 손해가 안 가야 되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법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먼저 시행된 법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억이 쉬우실 거예요. 자, 이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큰 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법정 지상권이 없는 땅이에요. 권리 분석을 딱 하니까. 여기에 건물이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낙찰을 볼 때 법정 지상권이라는 특수물권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과연 여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까 안 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안 해. 성립을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이 지어지지가 않았고 처음부터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었어. 그런 걸 많이 발견했다 그러면 법정 지상 성립이 안 하는 건데 불구하고 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낙찰을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돼요. 그 유찰을 시켜서 만약에 30%까지 떨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성립할 소지가 있음 이래 놨습니다. 정보지에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해요. 그러면 본인이 정확하게 따져보고 현장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성립이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남들이 안 들어올 때까지 놔뒀다가 낙찰 받으면 되잖아요. 받고 나서 위에 있는 건물한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철거 소송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위에 건물이 다 헐어 빠져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그냥 대충 돈 주고 보내면 되겠죠. 근데 위에 건물이 너무 좋아. 63빌딩이야. 그러면은 철거 소송하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장난치냐 이러겠죠. 네. 근데 결국은 그분들 철거 소송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뭐 철거 소송한다고 그거 허물겠습니까? 허물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인수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철거해야 돼, 자기들이. 63빌딩 철거하려면 철거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결국은 합의해야지 뭐. 그죠?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한다 하면 방금 누가 지료한 것 같은데 누가 하셨어요? 예? 얘기를 해놓고 대답을 안 해. 지금 이제 긴가민가 한 거야. 본인이 맞춘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지도는 봤는데 예, 맞습니다. 지료 청구하시면 돼요.
이제 본인은 땅에 대한 걸 낙찰 받았잖아요. 땅에 대한 거.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내 땅을 사용한 거에 대한 사용료는 내라라고 청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용되는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지료 청구도 퍼센테이지가 좀씩 달라요. 그래서 일반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 3% 정도 보통 소송하면 나와요. 그리고 뭐 수익시경 부동산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 뭐 많이 나올 때는 4, 5%까지도 나와요. 그냥 그 지료 청구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죠? 30년. 30년이 지나게 되면 철거하면 되잖아. 땅은 30년 지나면 없어집니까? 땅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예. 이 건물은 또 사용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0년 정도를 저희들이 감정평가할 때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은 40년이 지나면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제로야, 제로. 근데 땅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땅 가지신 분들이 좋은 거예요. 뭐 건물주가 좋다 하는데 건물주보다 훨씬 좋은 게 땅 가지신 분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특수물건으로 유치권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유치권 해가지고 여러분들 유치권이 뭡니까? 유치권 들어는 봤어요? 네, 들어는 보셨죠? 유치권이라는 게 보통 이제 건물을 짓다만 건물들이 많아. 거기 가보면 딱 현수막으로 전부 뭐 유치권 행사 중에 가지고. 그리고 뭐 도로 막 닦아놓고 앞에 컨테이너 하나 떡 갖다 막아놓고는 이제 유치권 행사 중 막 이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유치권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요, 소유자여야 됩니다. 소유자는 안 됩니다. 타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유자들이 유치권을 신고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소유자나 소유자 가족들, 뭐 이런 분들이 유치권을 행사를 해요. 근데 신고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근데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때는 유치권이고 신고된 거는 그대로 법원에서는 신고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보니까 가족관계더라. 깨야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주장하면 되죠. 그리고 결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돈을 빌렸어요. 돈을 1억을 빌렸는데, 내 건물이 공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여기에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뭐 해줄게.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1억을 빌렸어. 빌렸는데, 결국 안 갚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성립될까요?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건물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채권이죠. 네, 채권이죠. 이 건물과의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건물을 막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그 인테리어를 안에다 하면서 막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갖다가 딱 벽에다 걸어놨어. 근데 그 대금을 못 받은 거야. 이 유치권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네. 안 되는 거예요. 떼가면 되잖아.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법원에 상세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 안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결연성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점유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순간, 점유를 넘겨주는 순간 유치권은 깨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문 잠겨 있고 사람도 없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점유 관계에서 이 사람이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야 돼요.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게 깨지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남들은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응찰을 안 하는 걸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낙찰 받을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어디까지가 가족입니까? 가족이라는 우리의 법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계존속. 직계존속? 네, 그렇죠. 좀비속까지 다 포함됩니다. 네, 좀비속 다 해당됩니다. 자, 여기 유치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면 여기 유치권이 행사가 되는 걸로 나와 있죠.
유치권하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게 전이 나왔거든요. 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유치권이 되겠습니까? 네?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뭐 유치권이라고 하나 붙여놓은 프랭카라도 있습니까? 있는 것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유치권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유치권 하나 딱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쳐다도 안 보거든. 맞잖아요. 있는 걸 이제는 심도 있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거, 물건 깨끗한 거 찾는다고 건조당 밑에 말소 다 되는 거 그런 것만 찾지 마시고, 있는 것들 한번 찾아봐요.